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펼쳐지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을 내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이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깜짝 반전 카드입니다. 민주당은 결사 반대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탁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잠시 후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 저희 돌직구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발탁을 두고 여야가 뜨겁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My Way, My Way. 프랑크 시나트라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 제목이죠. My Way. 동아일보 3면은 어떤 길을 쓰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다음 날 보란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로 정면 돌파. 절대 파격 인사 아니다. 당선인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의 최적임자란 거죠. 과거 독립운동처럼 정권 수사를 외로이 홀로 했다라고 높이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하마평은 없었는데 의외의 카드였는데 최근 낙점됐죠.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오히려 한동훈 내정자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준 거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뜨거운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테러. 한겨레신문 이면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강력 반발인데 공신을 챙긴 인사 테러다라는 강도 높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그래서 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글쎄요, 뭐가 우선일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자꾸 검수완박을 하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라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선 이거 봐라, 이래서 검수완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뜨겁게 과열되고 있는 이 검수완박 논쟁도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패싱. 경향신문 4면인데 어떤 뉴스일까요? 패싱.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반발했습니다. 장관 2차 발표 봤는데 네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예정돼 있던 만찬을 패싱했습니다. 차에 타는 장면 사진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경향신문은 공동정부는 물 건너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관측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누구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한 인사 검증과 자질을 갖춘 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4차. 자, 조선일보 12면 오늘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4차일까요? 함께 보시죠. 60세 이상은 4차 접종. 올가을 전 국민 접종엔 의견이 분분합니다. 3차 접종 넉 달 지난 고령층 위주로 오늘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해외 연구 결과 3차 대비 감염 예방 효과는 2배가 있다고 합니다. 중증화 방지 효과도 3.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올 가을에 새로운 변이 코로나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또 지긋지긋한데 4차 백신이 이거를 끝낼 수만 있다면 왜 이견이 분분하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하겠고요. 오늘부터 돌직구쇼에 새로 합류한 아니군요. 금이 환영한 새 식구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 박정아 선대본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영선일 때부터 청년 정치인일 때부터 저희 돌직구와 함께해서 당선이 되고 재선이 되더니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에 오랜만에 찾아주신 박영진 의원 어서 오세요.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더욱더 풍성해진 분들과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단연코 지금 화제입니다. 한동훈 카드를 법무부 장관에 낙점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 테러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걸까요? 그 모든 이야기, 뒷이야기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검수완박 다음 날, 시점 중요합니다. 검수완박 다음 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굳힌 다음 날 윤석열의 대다 한동훈. 자, 질문 드립니다. 아니, 민주당의 검수완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그 발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교롭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의 의미는 무엇일까? 앞선 전임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추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내부에서 소위 좌천의 좌천을 거듭한 바 있다는 언론 평이 많습니다. 그런 그를 법무부 장관 카드로 낙점을 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스스로 이렇게 밝혔는데 본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그리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정하 전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희 오늘 제목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확정한 다음 날 한동훈 카드를 법무부 장관에 발표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지 여쭤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하게 된 계기, 그다음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 이걸 보면 저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난 5년간 막 여기저기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모든 기본 원칙들이 막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특히나 체계 그리고 막 정치 권력이 휘둘리는 검찰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예. 당선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이 나라의 무너져가는 근간을 제대로 세우는 데는 저는 다소 파격적이고 무리가 있다고 쳐도 한동훈 지명자 같은 사람이 법무행정을 맡아서 진행하는 게 그동안 왜곡되었던 검찰의 문제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해오면서 검찰을 장악했던 그동안 권력의 속성 그리고 법무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휘둘러 했던 이상한 수사 지휘권 등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당선인이 생각했기에 한동훈 지명자를 법무장관에 지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역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신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파격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굉장히 뭐 무리수 내지는 승부수다. 혹은 뭐 심지어는 어떤 신문은 도박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예, 당선인의 한동훈 발탁은 이런 의미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발탁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 테러다, 협치를 접겠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과열된 반응은 또 왜 이런 걸까요? 일단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차라리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검찰 사유와 선언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당선자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로써 윤석열 당선자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습니다. 자, 지금 이 흐름을 보면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그 와중에 한동훈 카드가 발표되니까 다시 민주당에서 협치 접겠다라는 반응까지 나왔는데,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조국 추미애도 법무부 장관을 민주당에서 강행했으면서 한동훈에는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걸 모른다면 국민의힘은 진짜 감 떨어진 상황인 거고요. 아마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그 왜 한동훈이냐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단어가 화려해서 적어봤는데 법무행정을 잘할 거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할 거다. 사법행정을 어쩌고 저쩌고. 게다가 이제 영어도 잘한다. 예. 유창한 영어 실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법무부의 그 영문 표기가요. 영어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Ministry of Law. 그러니까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Justice. 그러니까 지금 그 정의, 사회적 정의, 공정 이런 거를 다루는 부서가 바로 이 법무부고 예. 이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하필 대통령 당선자는 한동훈을 올리는 이유는 법무행정을 잘할 것 같아. 영어도 잘하잖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걸 숨겼다고 보십니까? 칼.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그 박정아 그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차라리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잘 드는 칼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건 바로 직전에 대선 때 논란이 됐던 적폐 수사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던 대통령 당선자의 말과 똑같이 연결이 돼서 사실 협치고 국민 통합이고 다 물 건너가 버리는 상황인 걸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칼을 숨기고 있다. 예,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뭐야 이거 그동안 국민들한테 약속했었던 협치, 소통, 국민 통합 이런 거 이제 다 끝났구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구나. 그 마이웨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강행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 이름이 바로 한동훈이라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더 긴장하고 예. 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들으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함께 보시죠. 당선인이 이제 수사는 잊어라. 사법 시스템 정비에 힘을 쏟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며 장제원 비서실장이 칼, 앞서서 박용진 의원이 칼이라는 단어를, 장제원 의원도 칼이라는 단어 대신 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칼을 뺐고 펜을 쥐어준 거다. 아끼기에 칼을 걷어들인 것 같다라는 반박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 실장님. 한동훈 지명자가 법무장관이 되면은 왜 칼을 휘두를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협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50년 동안 살아왔고 20여 년 동안 검사로도 활동해서 법에 주어진 대로 수사를 하고 죄가 있는 범죄자를 수사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겁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혹은
범죄 의혹이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게 협치는 아니잖아요. 지금 박용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무장관이 저스티스,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면 정의 실현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는 정의고 누구한테는 협치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닌 것,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근간이 무너졌다고 국민들이 일각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다면, 무서워서 이렇게 반발하느냐? 네, 그렇다면 민주당은 뭐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게 협치라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스템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두려워하는지, 저것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검수완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국민들한테 검찰개혁의 본체다, 마지막이다라고 호도하는 이 이면에 제 생각엔 오히려 더 숨은 그림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용진 의원.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그동안 행태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측면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구현해야죠. 근데 선택적 정의를 구현해요. 검사의 수사 대상에서 검사는 빠져요. 빠지거나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게 처벌해요. 그리고 영원히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강자들,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들을 빼주거나 감춰주거나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본인들이 다 결정해 버리니까, 이래서 빠져나가는 무너지는 정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바로잡자 하는 거엔 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택적 정의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을 임명하는 것으로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 그리고 그동안 둘이서 해왔었던 그 관계 속에서 보여졌던 이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은 펜을 쥐어준 거다. 예, 맞죠. 직접 수사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 펜으로 무슨 사인을 하느냐면 칼잡이 부대를 운용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만 20년 넘게 일을 해왔고, 대통령 당선자도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 둘 다 특수부 출신, 둘 다 선택적 정의를 간헐적으로 보여줬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반발이 나오지 않을 거다. 왜 반발해? 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진짜 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도 정말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비판하겠습니다. 예, 오늘 뜨겁습니다. 이 딱 스튜디오 분위기보다 더 뜨거운 게 지금 여야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뭐가 두려워서 그러냐? 이거 찔리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결국 검수완박도 찔리는 거 수사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카드도 반발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 앞서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보복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 딱 정확히 여야의 속마음을 오늘 스튜디오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 자연스럽게 추미애 전 장관 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얘기와 계속해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뭐 누가 더 낫냐,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추미애 전 장관 수사지휘권 남용과 관련된 이야기, 과거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그 인수위에서 이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이 되신 후에도 그런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히 형사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님, 이 자연스럽게 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질문도 바로 이거예요. 추 장관 때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많았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자 한 내정자의 소신 발언이 나왔잖아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다. 난 그거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기점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각종 논란이 있어 왔고 더더군다나 이 현 정권에서 각종 논란을 낳으면서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신이 그동안에 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언대로 실제로 앞으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에게는 수사 지휘권 외에도 인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의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죠. 사실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는 권한은 검찰청 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관처소 소년원을 비롯한 범죄 예방이나 인권 관련 업무, 교도소, 구치소, 교정본부 업무, 출입국, 외국인 정책 등도 통할하는 업무를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는데 이 자리에 대형 사건 직접 수사의 상징인 한동훈 검사장이 발탁되었다는 것 자체가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검찰 수사권 강화를 시사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인사권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온 소신대로 검찰 수사권을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온전히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앞으로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사는 나쁜 놈만 잡으면 된다. 이 어떤 맥락일까요? 함께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서 물어보자 굉장히 복잡한 질문일 수 있는데 심플하게 대답을 했고 심플한 질문일 수 있는데 복잡하게 대답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흘러가는 게 앞서 민주당의 반발 기류, 이건 당선인의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의혹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 말했던 나쁜 놈들만 잡으면 된다. 이걸 민주당 일각에서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라는 시선으로 보는 움직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지난 1월에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했던 발언도 이 시점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제 두려움의 원천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있는 제도 덮고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자, 이 두 장면 베테랑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사는 나쁜 놈들만 잡으면 된다. 법무부 장관 내전에 이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대선 지면 감옥 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나쁜 놈들 잡는 게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떤 수사기관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나쁜 놈, 나쁜 짓을 누가 어떻게 규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 거기서 민주당의 우려가 나온다 생각하는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분명히 법무부 장관의 정치인을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이 뭔 거죠? 그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 법무부 장관들을 잇따라 임명하면서 뭐 좀 선택적이겠지만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할 정의와 법치가 승자에겐 관대하고 패자에겐 더없이 가혹한 그렇게 선택적 정의로 사실상의 불의로 변질됐다. 그걸 바로잡겠다는 게 정치인 배제의 원칙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은 정치인을 시키는 것보다 더욱 우려되고 있는 더 최측근을 안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한동훈 검사의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뭐 개인적으로 역량이 떨어진다, 뭐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특히나 이번 현 정부의 탄압의 상징입니다. 결국 얘기해서 본인이 그렇게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 명예회복을 하는 게 바로 정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제가 볼 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로움이라는 건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볼 때 외형적으로 정의로우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사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할 일이 본인처럼 탄압받던 인물들을 복권시키고 실권을 주는 거겠죠. 그게 사람들이 볼 땐 정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명예회복, 자기 어떻게 보면 측근과 진영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사유한다, 권력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본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것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총 감독자입니다. 최고 감독자입니다. 얼마든지 검찰의 사건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인사권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것이 어떤 사건의 결과든 간에 그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아 이것이 당선의 뜻이다, 법무부 장관의 뜻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정의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똑같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랑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만약 조국과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면 저는 한동훈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사고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지금 뭐 한동훈 검사장이 뭐 앞으로 수사지휘권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 또는 뭐 어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인사 자체가 그런 의혹과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다양한 의견들 뜨겁게 전해드리고 있고 오늘 어떤 조간신문의 한 사설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과 관련해서 그 장면을 두고 우려와 기대가 같이 나온다라는 사설을 쓰기도 해서 참 흥미롭게 읽은 바도 있습니다.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0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도 지금 회자됩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현 박범계 법무장관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 한동훈 비호 논란을 두고 강하게 맞선 바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결국 식물총장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썼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천하는 한동훈 검사장을 바라보기만 했어야 했습니다. 자, 다시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이제 화려하게 복귀를 한 셈인데 민주당은 왜 저 때부터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봤을까? 자, 그럼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왜 애정을 갖고 있을까? 이 두 가지 속마음도 한번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은 거의 독립운동하듯 수사해온 사람이다. 중앙지검장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다라고 지난 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수사를 계기로 계속해서 현 정부 하에서 스스로 표현하기는 탄압과 좌천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박정아 전 대변인, 네. 이제 속마음과 관련된 질문 여야 두 분 드릴 텐데 앞서서 박용진 의원께서는 왜 민주당이 한동훈에 반대한지를 모르면 국민의힘은 정말 감 떨어지는 거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한동훈을 오래도록 싫어한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저는 좀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니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전혀 국민들이 볼 때 흔들림이 없으면 되는 건데 왜 민주당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고 조국 그러니까 현 정부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수사를 해서 각광을 받았고 현 정부에서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발탁이 됐고 그 라인 선상에 있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정권의 목에 힘이 들어가는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는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싫어하고 한동훈 검사장도 좌천시키고 했던 거잖아요. 자기 사람 수사해서 싫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수사했는데 그게 정권과 관련돼 있는 거고 정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사를 정권 입장에서 볼 땐 아무 겁도 없이 수사를 하니까 그걸 갖고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거 갖고 그래서 지금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겁먹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국민들 요구잖아요. 지금 새로 출범하는 정권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되고 수사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걸 국민들이 원하는데 여도 야구 구분 없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주문을 수행했다고 해서 저는 민주당이 싫어한다? 그건 여전히 저는 뭐 계속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감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박윤진 의원님.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0.73%의 아슬아슬한 당선을 결과를 얻으면서 본인도 국민 통합, 소통과 협치 이를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뭐 뒤져 보니까 후보로 그러니까 대선 출마하겠다고 할 때도 그 말씀을 앞세웠었어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어느 한쪽을 손 들어주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야가 서로 잘 협의해서 가라. 특히나 행정 권력은 윤석열,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 권한은 여전히 민주당이 이렇게 주면서 서로 불편하지? 불편하면 서로 잘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이게 이제 발표하는 순간 그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동훈 검사 시절에 본인이 무슨 수사를 해서 어떻게 국민적인 진영 갈등의 한복판에 섰게 됐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 논란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다들 잊고 있었지 한동훈이 장관이야 이렇게 앉히고 하는 순간 저는 이제 미래도 좀 깜깜해졌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적 정의, 예. 이미 우리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과 관련해서 저는 뭐 단호하게 그거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사실들, 동원대에 있었던 김건희 씨의 새로운 은행 계좌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까? 계속 묻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적 정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의 수사, 그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에서도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지적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이 저스티스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법무 행정에는 도움이 되고 유창한 영어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채워나갔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앞날에는 깜깜한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나 여야의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가운데서 이제 보기에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즉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되면 선택적으로 수사를 끌고 갈 거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정권 수사할 때는 박수치더니 자기네 사람 수사한다고 내치는 내로남불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한동훈 내정이라는 걸 두고 부딪히고 있고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뭐 이견이 상당한데 잠깐 이 열기를 좀 식혀가는 의미도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보도도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앞서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 남용은 국민에게 해악을 끼쳤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호칭 논란이 지금 재소환됐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어떤 보도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해 8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교수 혐의는 한동훈 씨가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다라고 호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검찰 내부에 있었잖아요. 추미애 씨는 도대체 뭘 보고 무죄라고 거짓말하는지라고 받아치죠. 그러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전직 상관에게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 용기가 가상하다. 상관에게 씨냐 이거죠. 호칭 논란을 불렀죠. 공인인 추미애 씨를 추미애 씨라 부르는데 가상한 용기가 필요한 사이면 안 된다 생각한다라고 또 받아친 바 있습니다. 자, 누리꾼 반응. 추미애 씨, 한동훈 장관님 할 수 있나? 하루아침에 기치가 바뀌었다. 한동훈 지명 기사 보자마자 추미애가 떠올랐다. 부하 직원 타령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추미애 전 장관님 덕분에 한동훈 장관하게 생겼네. 뭐 이런 반응들도 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뭐 꼭 맞지는 않은 건데 누리꾼들의 반응이 좀 뜨겁다고 해서 다시 좀 소환된 당시의 호칭 논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 기억에 법무부 장관에게 왜 씨라고 부르냐라고 호칭을 문제 삼았던 게 기억이 나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마 그러니까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 용기가 대단하다는 발언 자체는 추미애 장관 본인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추미애 장관 측의 인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영심 교수 2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2심 판결까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사실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이를 두고 한동훈 후보자와 추 전 장관 측이 상당히 격하게 격돌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이 추미애 씨라는 발언이 추미애 전 장관 측 입장에서는 다소 거슬리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씨 발언을 두고 서로 간의 공방이 이어나가졌던 것인데 이 정권이 바뀌고 당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됐고 추미애 전 장관은 자연인 신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반대 입장이 된 당시 격하게 충돌했던 당시 상황과는 온전히 반대 입장이 된 상황에서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을 두고 추미애 씨, 한동훈 장관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일종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반응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서 입장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라면 또다시 입장이 바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입장이 바뀔 수 있음을 전제로 두고 상황이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겸손하면서 자신의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갑자기 정세가 바뀐 이 상황을 두고 누리꾼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해낸 것, 즉 국민들 일부에서는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언급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전세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예전과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반성하고 내 입장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평가합니다. 예, 분명히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아니라 검사가 아니라 뭐 정치인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상관이지는 않으니까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보도였습니다. 자, 이 뜨거운 논의와 열기의 기저에는 민주당이 최근 강행하겠다라고 밝힌 검수안박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발생한 뉴스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장관이자 황태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대통령의 신복 중 신복이다.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라고 조국 전 장관은 주장을 했는데 지금 자기소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2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신복 중의 신복, 민정수석을 하고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조 전 장관이니까 1, 2번까지는 약간 자기소개를 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조 전 장관의 주장은 3, 4, 5, 6까지 이어지는데 3.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이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4.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민정수석실 폐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다. 5. 수사기소 분리 입법부 신설돼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할 것이다. 6.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즉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과 무관하게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는 게 상설특검이에요. 상설특검. 즉 지금 조 전 장관의 주장도 일부분은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민감한 부분 하나를 조 전 장관이 건드렸어요. 앞에서 1, 2, 3, 4, 5에 대해서는 뭐 그냥 조 전 장관의 주장으로 보면 될 것 같고 6번과 관련된 질문을 베테랑 기자가 할 건데 이게 좀 미묘해요. 민주당이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것 중에서
이재명 수사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은 비판합니다. 똑같은 걸로 지금 조 전 장관이 한동훈을 비판하면서 주장하는 건 검수완박 시켜도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에서 이재명 수사 그냥 강행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 두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과 의혹을 만들어내는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실제 그렇게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상설특검을 진짜 국회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경우는 또 없죠. 사실 그렇게 하기 참 쉽지 않죠.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까지 주장했던 건 갑자기 대선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기간 동안 특별한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이 법을 한 달 내에 정리하겠다. 그러면서도 대안도 없이, 그럼 과연 이 중대 범죄를 어디 넘길 것이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단 검찰에게 수사권부터 빼앗고 보자라고 지금 당론을 채택했죠. 그 자체가 결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 민주당으로 향할 수사들을 미리 차단하자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해 왔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거꾸로 이제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상설특검을 통해서 그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얼마든지 집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이제 해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죠. 대장동 수사 민주당이 먼저 대선 끝나고 하자고 했습니다. 김혜경 씨 수사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한동훈 검사에게 키를 쥐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그 수사의 공정성이 대통령의 뜻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의 뜻으로 반영된 순간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인사를 왜 굳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아까 그 언론 인터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사람을 친일파가 싫어한다고 해서 요직에 앉히면 안 되는 거냐? 아니죠. 독립운동은 요직에 앉혀야죠. 중요한 건 그런데 친일파에 처벌하는 재판장에 앉히면 안 되는 거죠. 친일파를 처벌하는 재판장으로 독립운동가, 특히나 독립운동가도 그냥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그 친일파에게 당한 독립운동가를 재판장에 앉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 운영의 원리는 충분히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장 탄압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민주당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수사를 하는 검찰의 총괄 책임 최고 감독자를 앉히는 것이 정상적이냐. 그러니까 만약 정말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한 것처럼 칼이 아니라 펜을 쥐어주고 싶으면 명예회복이 필요하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장이나 법제처장을 시킨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버렸다. 이런 점에서 결국은 펜을 쥐어준 게 아니라 칼을 쥐어준 걸로 인식되게 만든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당히 지금 깊은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고 이재명 기자의 의견까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부의 왕장관이자 황태자다라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인데 박정호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을 했던 법무부 장관이 이 정부의 왕장관이 황태자다라고 한동훈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반으로 쫙쫙 갈라놓고 이런 갈등을 만들어 왔던 조국 전 장관이 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다음에 지금의 이런 갈등이 왜 비롯됐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조국 전 장관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윤석열 당선인도 생기는 건데 왜 이제 와서 또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지명자를 본인이 그전에 했던 것처럼 왕 장관으로 국민들께 인식을 시키고 황태자로 인식을 시켜서 거기서 혹여 나올 수 있는 부작용 내지는 거기서 혹여 나올 수 있는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의 무언가의 빌미를 만들어서 앞으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동력 그리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왜곡시켜 왔는지 그리고 본인이 왕 장관 오히려 처세하면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황태자 처세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게 우선 먼저이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또 발목을 잡는 일을 지금부터 또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전 장관 주장 살펴봤고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검수완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도야도. 상당히 흥미롭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내정되자마자 이 얘기했습니다. 검수완박, 국민들 고통받을 것이다.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권 박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이에요. 검수완박은 저지돼야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검수완박 얘기를 합니다. 검수완박은 해야 한다라고죠. 검수완박 추진에 힘을 싣는다. 더 이걸 꼭 해내야겠다라는 생각. 당 결집력이 살아나고 있다. 지명철에 반발하는 민주당 보면 검수완박 강행 속도 높아질 것이다. 민주당도 그래서 검수완박 해야 된다. 인수위는 안 그래도 검수완박 반대하겠다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검수완박은 더 저지해야 된다. 결국 여기서 예상 가능한 건 앞으로 한동안 윤석열 당선인 측과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두고 치열한 갈등을 겪게 될 전망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 검수완박 논쟁입니다. 필사즉슨 김호수, 여당은 닥치고 검수완박. 여러분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검수완박은 저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과연 국민들 여론은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검수완박을 두고 이견은 상당했습니다. 오늘 금이 환영한 박용진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소신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은 필사즉생으로 강력히 저지하겠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입니다. 왜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느니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군사작전 하듯 왜 4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며 나 대통령 만나겠다, 나 직에 미련 없다, 재차 의견을 밝혔고 이거는 위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부 돌아간 면도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대통령을 거명하며 만나겠다라고 하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 입장이 뭐냐, 밝혀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검토해보겠다. 지금은 국회 시간. 지금 대통령 입장 밝히지 않았죠?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입장 밝힐 일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안 바뀔 거야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은 없을 거다. 다음 정부에 공 넘기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 했잖아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돌직구에 했던 말을 전 기억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범죄 수사 능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에 남겨야 한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입장은 뭐냐라고 이재명 기자가 돌직구에서 물은 바 있습니다. 자, 청와대의 답변일 수 있겠군요. 그에 대한. 밝힐 생각 없고 앞으로도 밝히지 않겠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김호수 총장이 사실 저와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김호수 총장이
지난해 법무부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다. 자, 지난해부터 이제 새롭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뀌었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 이렇게 조정이 바뀐 데 이후에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국민 불편이 없는지 잘 살펴라. 그것이 나에 대한 지시사항이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바뀐 사법체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비판일 뿐이 아니라 이건 기본총장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 나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비판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의 조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거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6대 범죄까지를 검찰에서 뺏는 것만이 완성된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거다. 이게 사실 어제 김호수 총장의 전 주장 같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그 답을 청와대가 안 할 수 없는 거죠. 청와대가 자기 스스로가 조국 전 민정수석 있을 때 결국은 6대 범죄를 남겨서 국가의 어떤 반부패 수사 역량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과도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 자체가 문제다 하면 스스로가 잘못된 정책을 했다라고밖에 얘기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청와대가 지금 입장을 밝히기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은 중요해서 남겨야 한다더니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것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침묵하느냐라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 입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 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일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던 박정하 전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자가당착 상황에 난감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은 왜 침묵할까요? 저는 뭐 이재명 기자는 좋게 해석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가 되는 부분,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도 저는 본인이 당신이 직접 했던 말씀이 있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어떻게 여하이 처리되는 건에 대해서 그냥 국회의 몫이다라고 하면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끝까지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 내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의총에서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쭉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통과가 돼서 채택이 됐어요. 이 이후에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글쎄 이렇게 그냥 가도 나는 괜히 논란에 끼고 싶지 않아. 혹은 이렇게 가도 나중에 내가 퇴임 이후에도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강경파들도 좋고 민주당 의총에서 이런 걸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들도 좋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총 내에서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검수완박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소신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됐다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직접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 있었던. 일단 검수완박 의총 때 만장일치로 다 당론 채택에 동의한 거 맞습니까? 박용진 의원님도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동의하신 거 맞습니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게 만장일치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발표가 됐죠.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의총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당위성만 가지고 조급하게 이를 밀어붙이게 될 경우에 당장의 지방선거도 망치고 그리고
검찰 개혁도 궁극적으로 망칠 거다. 예. 이런 그 조급함에 휘둘려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과 이른바 6대 범죄라고 하는 건요. 선거, 부패, 경제 관련 뭐 대형 참사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단어만 나열해놓고 봐도 이 강자가 저지르는 전형적 범죄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일반 국민 다수,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이게 그러면 그 책임이 갈지를 정확하게 따지고 정리하고 상당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겠냐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그래 그 당의 일치 단결을 위해서 여러 이견이 있고 우려가 있지만 이렇게 만장일치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가 뜨겁게 얘기했던 그 검수완박 장군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멍군을 딱 때리니까 이거 장기 계속 두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확 진영 논리가 더 강화되는 상황으로 그렇군요. 간 겁니다. 아주 저는 이 차분한 논쟁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에게 지금 이렇게 막 압박을 가하시는데 실제 지금 이게 대통령의 그 거부권 혹은 대통령의 입장까지가 과연 올 것이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렇군요. 예, 민주당의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5월 9일 이전에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이 공표될 수 있도록 하자. 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법안 처리를 막겠다라고 하는 야당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강행 처리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정의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180석을 못 만들어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끼리 농담이 겨우 뭐 180석을 만들었는데 한두 명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하라. 이게 농담이에요. 어차피 이게 강행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넘어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한마디만 좀 궁금해서 예? 이게 강행이 안 될 거다라는 게 혹시 박용진 의원 같은 소장파, 소신파 그다음에 이렇게 조급하게 추리해서 안 된다라는 어떤 뭐 반대파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우려파, 신중파들의 어떤 낭만적인 어떤 전망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강경파 이야기들 들어보면 반드시 4월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낭만이 아니고요. 그냥 산수예요, 산수. 산수파. 네. 그러니까 저기 그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 제적의 5분의 3, 180석이 필요하다고 딱 그 국회법에 있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보면 돼요. 172 플러스 우호적인 무소속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해보면 179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이미 국회에서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죠. 저희가 뭐 그 이른바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 유치원 3법 통과시킬 때 있었던 살라미 전술. 그래서 회기를 하루로 잡아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3일이 걸립니다. 그러네요. 예, 회기를 하루로 잡고 종료되고 이렇게 해도요. 근데 여기에도 또 뭐가 있냐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거를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해줘야 이 살라미 전술이 가능한 건데 그건 가능하냐. 그러니까 산 넘어 산 여러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여당, 현 여당인 박홍근 원내대표와 그 지휘부의 전술 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남아있는 일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봐야 되지 대통령한테 벌써부터 마이크 들이대고 입장이 뭐냐. 그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이 거부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뭐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 이게 워낙 뜨거운 이슈예요. 일단 김호수 총장은 이거 위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헌법 공부 다시 하시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요 대립, 이 장면 함께 보시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이 검찰청의 이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습니다. 그 헌법 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영장 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검사는
위헌이죠.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입니다. 이거 민주당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이다라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반발을 강도 높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위 측과 민주당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통령 선거로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수위의 주장이야말로 삼권 분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행정 각 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96조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의 수사권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를 선언하는 것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인수위와 민주당은 서로 헌법 파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김호수 검찰총장의 주장도 위헌이고 인수위의 주장도 이거 위헌적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비판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의 우리 박성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동안 헌법학계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검찰 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본연의 업무로 담당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과거에는 재판 절차를 개시하는 자와 판단하는 자가 동일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근대 시대 우리나라 사도의 경우에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재판 절차를 스스로 개시하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항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 절차를 개시했으니 그 판단도 편향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핵주의를 도입했고 그 탄핵주의를 통해서 기소하는 주체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주체를 별도로 설정했는데 그렇게 설정된 주체가 검사입니다. 즉 검사는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고가 돼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인 재판부가 판단을 하라는 탄핵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본연의 업무로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도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일부 수사기관의 수사, 보안 수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보안 수사의 범위의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해방이 되고 4.19 혁명 이후에도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검사 본연의 임무는 수사가 아니고 기소와 공소 유지인데다 검사 본연의 임무를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적법 절차에 맞게 통제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평가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전제로 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다라는 논리는 제가 생각하기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물론 검찰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취지는 적극적인 규정이 아니라 국민에게는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극적인 규정 내용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영장 청구권이 반드시 수사권을 동반한다고 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야 이것도 재밌네. 왜냐하면 우리 저 돌직구쇼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기는 검찰 출신 변호사잖아요.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은 그저께 출연해서 이거는 위헌적이다라는 주장. 근데 또 경찰 출신의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은 원래 검찰은 공소유지와 저기를 해야 된다. 기소를 해야 된다. 두 분의 또 생각이 달라요. 흥미롭군요. 이재명 기자. 논쟁적 소지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 주체는 검찰로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한다는 건 결국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거라는 주장인 거고 또 반대로 지금 박사의 변호사를 포함해서 또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수사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 그건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윤호중 위원장이 헌법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말씀 하나 드리면 예.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핵심 중의 핵심은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은 다른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가 안 되면 계속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합의된 변화를 이뤄가자는 게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점만은 헌법 정신 핵심은 그거다. 그 점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로 뜨거운 뉴스들, 주제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면 초과 형세군요. 정의당은 검수완박 반대,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린 찬성이지만 지금처럼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건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할 거다라고 당론으로 반대를 확정했습니다. 또 뜨거운 이야기 시작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이야기 뭘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자, 이 논쟁은 지방선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제는 오세훈 대항마 누구 없어.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들, 최신 여론조사들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제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거실에서 편안하게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서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양자 가상 대결 함께 보시죠.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첫 번째 페어, 첫 번째 대진표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 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그 결과 가까이 좀 잡아줄 수 있으실까요? 송영길 39.0, 오세훈 50.8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이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진표 한번 보시죠. 민주당의 박주민 후보와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 맞붙었을 경우 박주민 39.2, 앞에 송영길 전 대표일 경우와 비슷하죠. 오세훈 시장도 49.8, 여전히 50, 과반에 가까운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진표는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출마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낙연 후보일 경우에 35.7입니다. 오세훈 시장 47.4. 양자 대결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정세균 총리까지 불려 나옵니다. 정세균 총리 대 오세훈 시장, 정세균 전 총리 35.7 대 49.4. 다시 말해 민주당의 어느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더라도 양자 대결 시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추미애 전 장관 서울시장 출마설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옛날에 한창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도 뜻이 있고 또 뭐 여러 지지자들이 추미애 전 장관을 이렇게 뭐 호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왜 언론에서는 추 전 장관은 다루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본인도 의사가 있으면 그 출전 의사를 밝히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민석 의원이 전략적인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있는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추미애, 박용진 이렇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전했었던 사람들은 당신들은 거부권 없다. 부르면 나와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들과 또 새로운 인물들을 다 믹싱해서 이길 수 있는 카드를 한번 조합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니까 추미애 전 장관도 그런 부름이 있거나 의사가 있으면 출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박정하 전 대변인, 이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민주당 후보가 나오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좀 유리한 여론 지형이다. 적어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대선 결과가 지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이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아직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국민의힘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후보든 대충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정작 저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됐든 세워진다면 이 격차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당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가 단순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 후보가 없는 지역도 예. 몇몇 군데 있곤 합니다만은 빨리 후보를 찾아서 각각의 후보 군들과 함께 움직인다면 뭐 지금하고는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결집될 수 있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이번 선거에서 진짜 뜨거운 곳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경기입니다. 경기도의 여야 후보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야 경기도 후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지금 경기도 후보를 두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날짜마다 조금씩 양상이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리얼미터에서 김은혜 전 인수위 당선인 대변인이 27.6%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김동연 전 대표가 19.3%, 유승민 전 대표가 15.9%, 염태영 후보가 10.3%, 안민석 의원이 9.0% 여론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거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양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서 그것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대진표입니다.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대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맞붙었을 때 이 경우 김동연 41.4 그리고 김은혜 43.2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두 번째 대진표는 민주당의 김동연, 국민의힘의 유승민, 김동연 41.2, 유승민 33.5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기자, 다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접전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앞서 여야 후보를 쭉 놓고 봤을 때는 김은혜 의원의 두각이 좀 돋보였어요. 이렇게 보면 통계적으로 뭐 의미는 없다고는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은혜를 내세울 거냐 유승민을 내세울 거냐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고민을 할 게 별로 없는 게 경선을 붙였기 때문에 사실상 당심 50%, 민심 50%는 이제 결정이 되죠. 당 이제 투표가 있을 테고 민심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예측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59개 당협이 있죠, 경기도에. 근데 많은 당협들이 공개적으로 뭐 당협위원장들이 지역위원장들이 이제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좀 지지 선언하는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당심은 좀 앞서 있는 것 같다. 근데 여론조사가 그럼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50%가 반영되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승부가 날 것 같은데 글쎄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조사가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렇군요. 그렇죠. 당심에서 약간 밀리고 있다고 봤을 때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압도를 해야 결국은 이제 경선에 이길 수 있을 텐데 양자 대결에서도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그게 같아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봤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은 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그 동력을 만드는 데서 직접적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여론의 흐름이 계속 간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경선 결과가 뭐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를 내보내야 그 어려운 경기도지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는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또 뜨거운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시장. 의외로 대구시장에 거물급들이 모이면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 지지율 함께 보시죠.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의 공개 지지 선언 이후에 에이스 리서치와 영남일보 등이 의뢰하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34.7%, 그 뒤를 이어서 김재원 전 최고 19.8%, 유영하 변호사가 17.9%입니다. 그리고 돌직구쇼에 출연했었던 우리 민주당의 서재현 후보가 그래도 6.2% 높은 지지율을 또 받고 있군요. 박정하 전 대표님, 이거 뭐 대구 여론조사도
조금은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은 이거 아니에요? 홍준표 의원이 34.7, 뭐 수치는 다르지만 앞서고 있고 김재원 전 최고와 유영하 변호사 이 두 사람이 이 진박들이 단일화를 할지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 홍준표 후보와의 경합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 뭐 이게 가장 큰 관심 아니겠어요? 그게 최종적인 마지막 변수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영상 메시지 그다음에 후원회장 이런 후광을 얻고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간 상황인데 여전히 홍준표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김재원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후보를 단일화해서 홍준표 후보와 경선에 붙는다면 과연 판세가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판세가 어떻게 변할 건가 이게 대구 국민의힘 경선의 마지막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거 여기도 좀 궁금합니다. 과연 대구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송영길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강행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이거 경선하자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전략 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략 지역? 들어보시죠.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합니다. 저희 비대위는 서울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미 신청한 후보자 배제는 아니다. 또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컷오프 시키지는 않을 거다. 근데 전략 공천하겠다. 경선 안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자 송영길 전 대표는 내 갈 길 갈 것. 짧게 입장 냈어요. 내 갈 길 갈 것. 아니 박용진 의원님, 이 민주당 지도부의 뜻이 명확하게 뭡니까? 경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선 없이 누군가를 전략 공천하겠다는 겁니까? 서울시장에. 원래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일반적인 민주적인 경선 과정, 그러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참여와 그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고도의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전략적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또 일반 민주주의를 좀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예외적인 권한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전략 공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존의 입후보한 후보들은 다 배제되고 그리고 새로운 판단,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전략 공천이다 그렇게 했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다들 했는데 당에서 또 별도로 기존 신청자들을 후보자들을 배제한 건 아니다 했으니 그러면 기존 후보자들까지 다 포함을 한 새로운 전략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물어봤는데.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전략적 판단이라 한다.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전략이 오가는 스튜디오 속에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를 전략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학투 첫 번째 소식. 안철수 윤석열 당선인과 만참을 패싱했습니다. 불참했습니다. 왜일까요? 2차 대각 인선 발표를 보고 거기에도 안철수에게는 빵명. 어제 저녁 예정된 당선인과의 도시락 만찬. 안철수 위원장 불참. 오늘 오전 공식 일정 전면 취소. 안 위원장 측 장관 몇 자리 같은 지분 문제가 아니라 협의가 없었던 게 문제. 국민의힘 6일간 예치금 넣고 이자 얼마 나오겠냐. 그 이자는 인수위원 8명으로 이미 다 치렀다. 이 좀 뭐 혹독한 발언까지 좀 나오는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 원칙 부합하면 어느 게도 상관없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원칙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게 인사 기준입니다. 안철수계 좀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계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 추천 인사도 포함되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은 어떻게 나와 협의도 없이 빵명일 수 있냐라는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추천은 다 받았고 거기에서 검증도 했고 자질을 판단해서 결정한 거다. 문제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오늘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뭔가 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거 맞죠? 뭐 굳이 해석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표면적으로 양쪽의 갈등이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전 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중요하지 안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한테만 인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인사는 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근데 능력의 차이가 과연 얼마 있는지 일단 의문인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민주공화국 얘기했죠. 민주주의에서 유능함이라 함은 사실 속도가 아니라 설득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국무회의, 그러니까 그 장관들이 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결국은 대국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는 일인데, 거기서 유능함이라는 게 반드시 아까 한동훈 검사장한테 했듯이 영어 실력이나 아니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해외 경험이 있거나 이런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상대가 봤을 때 얼마나 지역별, 성별, 연령별도 있겠지만 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계파라든지, 계파라는 표현이 요즘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안배가 잘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상대가 봤을 때 굉장히 그것이 유능함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너무 지금 2명 빼놓고 18명의 장관 16명과 총리까지 후보자 17명이 지금 지명이 됐는데, 사실 얘기하듯이 서울대학교를 나온 60대 이상의 남성이 주류인 거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주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어떤 안배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 그래서 남은 두 자리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곽상도 의원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1심 고판 대장동 개발사업 도원중 대가로 화천대유 근무 아들 통해 퇴직금 명목 50여 원 수수 혐의, 김만배가 공소장 내용 중엔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입사시켰다. 곽 씨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 사택을 제공했다. 전세자금 대여금 명목으로 5억을 지급했다. 원래 5억 원 성과급이 50억 원으로 변경됐다라고 검찰 공소장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공소 사실을 억지로 만든 것이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목요일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정말 뜨겁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뜨거워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